근데 아까 그 중국에 대한 제 첫인상은 그랬고, 일본은 제가 뭐 젊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그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그 선진국이야. 뭐 요새는 뭐 비슷해졌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우리랑 뭐 한 30년 차이는 안 난다고 다들 얘기를 할 때고, 저는 근데 건축이 그때 막 뭐 학생 때 제일 유명한 잡지가 AU였잖아요. 뭐 AU 신건축 신건축 뭐 뭐, 이래. 아, 그래. 와, 뭐 건축이 너무 멋있고 야, 이걸 우리는 언제 이런 수준에 도달할까? 근데 뭐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게 뭐냐면 아, 그래. 경제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2, 30년 앞서 있으니까 그러면 건축이라는 건 경제력에 비례하겠구나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피상적으로.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대 건축에 와서 참 좀 미스터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아까 중국은 그렇게 좀 아래로 보고 뭐 우리 쫓아내 멀었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뭐 프리츠커상을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매년 그 건축계의 어떤 건축의 발전을 위해서나 그게 약간 요즘은 성격이 변했어요. 굉장히 사회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좀 생겼는데 원래 취지는 건축적으로 이론적으로 혹은 실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기여를 한 사람한테 주는 그러니까 건축계에서의 노벨상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츠커상을 배출했다 하는 거는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위상을 확 드높이는 결과가 되는데 왜 우리는 일본은 뭐 벌써 한 10명 넘지 않았을까요? 9명까지인가? 9명인가? 10명인가 더 그럴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 그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니까라고 받아들였다면 다음 차례는 우리나라여야 되는데 난데없이 중국에서 2번을 받았어요. 그렇게 아래로 깔아보던 문화적으로 깔아보던 나라에서 그게 왜 그럴까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갑자기 현대로 넘어왔는데 그 전통 시대에서 현대로 오는 과정이 이제 근대라는 과정이 있잖아. 네, 나는 그 근대라는 과정이 이제 현대를 잉태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근대 과정을 어떻게 네, 네, 겪었느냐가. 근데 중국은 그 근대라는 과정을 공산주의로 지나갔어요. 그렇죠. 네, 네, 모택동서부터 해서 공산주의로 지나갔고 공산주의 시대의 건축은 국가 설계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건물들 네, 설계를 네, 거기서 네, 다 네, 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일본은 19세기 말에 소위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를 통해서 서구화를 그러니까 뭐 타라 입구 뭐 그런 식으로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 서구에 이제 편입되겠다 뭐 이런 그렇죠. 명분을 가지고 유럽을 배우는 쪽으로 이제 빨리 문호를 열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일본 사람들이 똑똑해서라기보다는 그 지정적인 조건이 해양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물하고 제일 빨리 접했을 거죠. 물론 중국은 그 이전에 뭐 마르코폴로라든지 실크로든지 해가지고 간을 계속해서 이제 연결은 있었지만 그 연결이 막 중국 문화로 바꿀 정도로 엄청났던 거는 아니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아니고 중심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게 해줬던 그런 큰 사건들을 겪으면서 뭐 흑선이라든가 뭐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아 우리도 이제 쟤네들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본 사회 체제 자체가 이제 바뀌어 버린다고. 그런데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파워를 가지고 그 세계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그 나라가 발전을 해서 국민들의 그 백성들의 이제 그 생활을 이제 보장을 해주면 그 다음 또 생산되는 거는 이제 잉여 재산이 되잖아. 그 잉여의 힘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남의 나라 쳐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뺏자, 가서 두드려 패자, 뭐 이런 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당했던 게 우리는 이제 식민지였고, 우리도 그때 그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언을 하면서 약 10년간 대한제국이 그 식민지가 되기 전에 있었는데, 그때는 뭐 너무 미미한 힘이었고 이미 일본 세력이나 외세들이 거의 들어서 이제 우리를 약화시켰기 때문에 빛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시도는 했었지만
그 시도는 그냥 어느 날 없어져 버리고 식민지 피지배의 입장에서 근대화를 억지로 강요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발적으로 야 우리도 근대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거의 이제 수동적으로 하려니까 했는데 뭐 그러니까 뭐 이유를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시키니까 하겠다라는 쪽으로만 그렇게 됐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또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중국은 그러니까 중앙 집권과 분권이 막 이렇게 역사가 번갈아가면서 생겨 막 뭐 전국 시대나 이렇게 해서 막 나라들이 갈라졌다가 또 진시황이 탁 통일을 하고 또 그다음에 막 이런 그게 됐는데다가 그다음에 왜 우리나라를 왜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러는지 알아? 말을 잘 들어서. 그러니까 중국 중원을 한 번도 침범하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이에요. 조선이었고 그였어. 그러니까 들어오면 막기는 했는데 우리가 쳐들어가려고 했던 적은 있지. 뭐 그 효종이 북벌을 계획을 했다든가 해도 뭐 그냥 그대로 또 좌절돼 버렸고 이성계는 치러 간다 그랬다가 회군해 버려서 쿠데타를 했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볼 때는 쟤네들은 참 착한 애들이야. 예의 발라. 우리를 상전 모시듯이 해. 라는 그게 있어서 동방예의주국이라고. 근데 우리는 동방에 있는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 우리나라도 예의 잘 지키나? 나 예의 지키는 사람 못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의 아전인수로 이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일본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왕만 있었고 지방의 호족들이 뭐 이렇게 할근을 했지만 큰 소리 내면 죽어. 그냥 얌전히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 엄청나게 강했었던 나라예요. 근데 일본은 소위 봉건제가 있었어. 천황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왕이 있고 각 지역들을 물론 섬으로 큰 섬으로 4개의 섬으로 나눠짓기도 하고 또 그 섬들 큰 혼슈 같은 것도 이렇게 산맥들이 아까 이야기한 그런 높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그 왕래가 쉽지 않아서 영역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지고 있으니까 그 지역마다의 영주들이 생기고 그 영주들이 뭐 자기의 어떤 그 권리 같은 거를 하되 나만 건드리지 않으면 뭐 천황님 잘 모실게라는 그런 식으로 그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게 되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나는 그 봉건제를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지방자치제라고 생각해요. 지방자치가 일찍이 발달했던 게 일본이었고 우리는 지금도 지방자치제가 말만 지방자치제지 다 중앙만 쳐다보는 지방자치제잖아. 지방이 독자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지방자치제를 아직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지방자치제 아직도 익숙치가 않아요. 뭐가 잘못하면 대통령이 화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부터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의 차이가 또 이렇게 그 지금의 이 문화적인 그러니까 그 사회의 운영이나 구성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이제 현대라는 걸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넘어와서 보니까 이제 소위 그러니까 일본은 잠깐만 이제 일본을 이야기하게 돼서 약이 오르면서도 이해 안 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일본의 유명 건축가들은 다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어요. 아라다 이토자키는 규슈, 뭐 안도는 오사카, 뭐 도요이토는 뭐 도쿄 뭐 하는 식으로 뭐 홋카이도도 또 옛날 그 기꼬무지나라고 하는 꽤 좋은 건축가가 있었는데 세지만은 어느 쪽인가요? 세지만은 이토도요의 문화고 그런 그게 어떤 그거냐면 그 지역의 건축가를 키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성공을 하면 중앙 무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무대로 가면 세계적인 건축가로 가는 길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가는 다 서울에 모여 있잖아. 그렇죠. 물론 지방에 건축가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때 한샘에서 그 한샘 기업의 이제 그 사장하던 그 조창걸 회장이 서울공대 건축가를 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일찌감치 건축은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집 지으면 주방은 당연히 놓을 거니까 나는 이제 주방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돈을 벌고선 그 이제 그 친하던 사람이 이제 그 아키바네 김석철 선생이었는데 내가 건축가들 덕분에 돈을 벌었으니 뭔가 내가 좀 시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어떤 걸 했느냐 하면
그때 김덕철 선생이 이제 뭘 했냐면 서울대학 출신으로 모이는 이제 모임이 목구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목구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전통 건축 투어를 할 수 있게 1박 2일에 비용을 좀 대라. 그럼 뭐 한세 무슨 그 정도야 해가지고 이제 그걸 했는데 그게 나중에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그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 같은 그 비서울대 출신들도 뭐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뭐 작품을 발표를 했거나 뭐 그러면 불러서 이제 같이 가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버스 토크라는 거를 하고 저녁에는 또 이제 뭐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거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가서 꼭 하려고 했었던 거는 그 지역에 또 대구를 가면 대구의 건축가도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자. 부산 가면 부산 건축가, 뭐 경주에 가면 경주 건축가를 불러서 하자라고 했는데 쉽게 찾아지지가 않았어. 그러겠죠. 뭐 건축사들이야 다 있는데 오라고 그러고 해도 잘 오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저 사람 부를만 하다라고 생각되는 건축가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지금 아까 이야기한 우리나라의 건축가는 다 서울에 모여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서울에서 군웅할거하는 그런 시대에서 서로 이제 경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좋은 기회들이 다 서울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회라는 게 골고루 이렇게 분산되지가 않고 그렇죠. 어느 한쪽으로 집중돼 버리고 하는. 그렇게 해서 나는 우리나라의 대형 사무실들이 만들어졌다고 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건축 문화에 대한 수준이 디자인으로 결정되는 것보다는 그 설계 사무실에 파워 가지고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 설계 경기가 공정하지 못한 이유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결국 대형 몸집이 큰 조직이 설계도 잘할 거다. 좋은 인력들이 많으니까 하는 그런 식의 꼴로만 가버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근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중국의 근대는 우리하고는 또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이제 사회 자본주의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면서 개방을 하고 국가 설계원이 해체가 돼버리고 다 이제 민간 이제 또 건축가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걔네들은 해외 건축가들을 불러다가 이것저것 시켜서 우리한테 샘플을 좀 보여줘라는 식으로 이제 그걸 했는데 그걸 나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중국이 다문화 국가잖아.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를 보면 뭐 한족이라는 게 이제 메인이지만 거기에 몽골, 만주, 뭐 또 뭐야 또 오만 민족들이 들어와서 지금 하나의 어떤 문화의 어떤 그 용광로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나는 오히려 다른 그러니까 낯설음에 대한 면역이 많이 돼 있는 문화 같아.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사례에 좋은 예가 될 만한 게 램크라스가 CCTV 사업을 저 중국에다 졌잖아요. 근데 뭐 램크라스의 그 작업도 뭐 대단한 거지만 저는 더 놀랐던 게 중국은 저런 거를 사회적으로 받아주잖아. 받아들일 수 있구나. 그게 만약에 똑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했으면 뭐 실제로 방송국은 아니지만 램크라스가 우리나라에 제안을 했었던 게 그냥 단칼에 아웃돼 버린 그 사례를 제가 알거든요. 우리나라는 안 되고 중국은 그게 되는구나. 그만큼 그러니까 문화적인 포용력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놈 그러는 게 이제 클 대자에 큰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런 뜻이에요. 또 이렇게 그릇이 큰 거야 우리보다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내 그 이야기 하지 않았나? 그 저기 왕쇼 같은 경우에도 우르무치는 저쪽 그 서쪽 끝이 거기 출신의 유학도 안 간 40대 중반의 건축가한테 대학 하나를 맡기잖아. 그럴 수 있는 그게 나는 그때 그 친구가 프리츠커 받기도 전인데 한참 뒤에 뜨고 있다고 그래서 보자 그래서 가서 봤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이 사회적인 이 바탕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누가 하나 그 예를 들면 요즘 한효종 뭐 말이 많던데 그 한효종을 옛날 안기부 건물이었었던 걸 그렇죠. 쓰고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 생긴 건데 한효종을 새로 짓자고 새로 지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김봉열 교수가 총장하면서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하다가 결국 실현을 못하고 이제
정년을 했지만 그때도 누가 할 거냐, 공모전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어쩌네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건축가 교수가 있고 또 그때 민현식 선생이 거기에 또 그 교수로 있었으면 민현식 교수한테 시켜보지 뭐 이럴 수 있는 배짱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은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거를 투입을 해서 만들려고 할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공모전에서 냈더니 저도 좋게 당선이 됐어. 당선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또 뭐 감리도 못해. 그러니까 뭐 알아서들 뭐 마무리해줘.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어떻게 프리츠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그 문화적인 배경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현대에서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거는 달라요. 그리고 일본 이야기라면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난 처음엔 일본을 가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처음 알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가 문화를 전수를 했었던 거였는데 왜 우리보다 쟤네들이 더 빨리 컸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역사책도 뒤져보고 이제 소위 이렇게 근대화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니까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등등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거고, 건축 쪽에서는 어떤 게 있었을까? 한국 전쟁 덕에 경제적으로 확 컸죠. 그런 사실이. 그렇게 됐는데 그 우에노 공원에 가면 꼬르비제가 설계한 미술관이 있어요. 네. 근데 꼬르비제는 아마 스케치 정도 해준 것 같고, 꼬르비제 사무실에 근무했었던 일본 친구들이 나중에 일본에서 유명한 건축가들이 돼. 우리로 치면 1세대 현대 건축가들인 거야.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선생님 디자인 갖다가 자기네들이 해서 이제 그렇게 완성을 시켰는데, 그때 들어보는 게 그때 벌써 일본 건축가들이 꼬르비제한테 갔다고? 이상하잖아. 아무리 빨라도 그렇지. 그랬더니 더 파보니까 이 유럽 건축이 모더니즘으로 오는 단계에서 거쳤었던 단계가 그 분리파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회화에서 시작된 거긴 하지만 그게 나중에 이제 문화 전반으로 펼쳐지잖아. 뭐 비엔나 분리파, 뭐 이런저런 이제 분리파들이 뭐냐면, 그 분리파라는 게 뭐에서부터 분리냐면 기존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분리하겠다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겠다는 그런 분리파였고, 그런 분리파에 비엔나 분리파에는 이제 뭐 건축가들도 꽤 많이 참여를 하고, 뭐 멘델존이니 그 오토 와그너니 뭐 하여튼 그런 그 건축가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이제 그게 되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꼬르비제가 소위 모더니즘 근대 건축 5원칙이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지고 하여튼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그 분리파 운동이 도쿄 분리파도 있었어. 그 유럽의 분리파와 일본의 분리파가 그렇게 시차가 크질 않아요. 유럽 가니까 여기들이 분리파 운동이라는 걸 하더라. 우리도 하자라는 거에서 시작이 됐었던 거예요. 근현대 건축으로 오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목조 건축의 기술을 전수했어. 이건 아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배경에서 걔네들이 나왔고, 세계 무대도 진출을 했고, 그렇게 해서 프리츠커를 10명 가까운 인원이 세계에서 그걸 만들어지는 그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뭐 기정사실이야.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쓰고 있는 거죠. 제 경험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1999년, 2000년서부터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 뭐 Y2K 뭐 이런 것 때문에 사회가 들썩하기로 했었고, 딱 그 즈음에 외국에서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 쪽에서 유학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게 뭐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IMF도 터지기도 했지만 뭐 그런 거 현상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연유 때문에 저도 학교에 강의를 나가게 됐고,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수학여행을 전부 다 외국을 가더라고요. 뭐 중국 가는 학교도 있고 뭐. 그래서 제가 가르치던 한 클래스가 일본을 같이 갔어요. 일본은 예전에도 저도 방문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익히 알긴 했지만, 그때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일본 건축이 그래 대단한 건 맞지만 예전같이 우리가 30년 뒤처졌다고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랬냐면 우리도 굉장히 우수한 이제 건축가들, 그때 당시에는 젊은 건축가들이 많이 있었고, 일본 건축을 보니까 물론 훌륭하긴 하지만 제 눈에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 같은 게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 얘네를 우리가 따라잡는 게 꿈만은 아닐 것 같다. 조만간 현실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게 예측이 틀린 거죠. 걔네는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고 우리는 그 상태에서 그 인재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달라진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 처음에 가서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그런 인정을 했잖아. 그리고 그때 막 이렇게 그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현장도 보고 이제 뭐 일본 건축들을 이제 살펴보고 그랬는데 역시 이제 우리보다는 앞섰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죠. 그렇죠. 야올루지나. 그래서 이제 뭐 일본 전시회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사무실을 개설을 하고 나는 이제 직원들을 나한테 월급 받는 사원이 아니라 나한테도 건축을 배우려고 하는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한테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에서 경비를 돼가지고 걔네들은 한 10명 되는 애들을 또 우리가 간다니까 또 다른 친구들도 뭐 저도 끼워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일본 투어를 갔는데 그게 아마 내가 처음 일본을 갔다 오고 나서 한 12, 13년?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근데 이 녀석들이 옛날에 나는 애들 데리고 가면서 봐라 일본은 이런 정도야라는 거를 좀 느끼라고 데리고 갔는데 하나도 놀라지를 않는 거야. 그때 막 난 자동문이 슬라이딩 자동이 아니라 스윙 자동도 보고 그래서 와 이런 게 그랬었는데 얘네들 그런 거 보고도 놀라지를 않아. 얘들도 이제 우리도 이미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 여행 갈 때는 회사에서 경비를 대서 갔잖아. 그 애들은 이제 관광 간 거야. 가서 뭐 여기저기 뭐 우리 소장님이 데리고 다니는데 뭐 보니까 뭐 그러네 뭐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라는 식으로 만만하게 봤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해인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이번에 일본 투어를 가는데 절반은 회사가 낼 테니 절반은 니들이 내라. 그러니까 처음 갔을 때는 애들이 호텔이 후지다, 음식에 맛이 없다, 뭐 별의별 컴플레인들이 많았어. 그 이번에는 이제 그 니들도 반 내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더니 애들이 밤에 호텔로 안 들어와. 밤에도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천을 드려야 본전을 뽑으려고 그러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건 여담이고.